서울의 심장부, 그 정점에 위치한 율제그룹의 회장실은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고요한 성체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장대비가 회색 도시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차갑고 정제된 채 미동도 없었다. 강지욱 회장은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창가에 서서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발 아래의 혼돈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빛만이 존재했다. 그의 맞은편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있는 태양그룹의 후계자 최민혁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억지로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강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 태양과 율제가 손을 잡는다면 국내 재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여동생과의 혼사는 그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겁니다. 명예와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완벽한 그림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부와 권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의 오만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강지욱은 천천히 몸을 돌려 최민혁을 마주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아서 최민혁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최 이사, 당신이 말하는 그 완벽한 그림이라는 건 당신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손에 쥔 자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겠지. 나에게 율제그룹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전부다. 누군가의 들러리가 되기 위해 혹은 정략 결혼의 재물이 되기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란 말이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거절의 의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최민혁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고아 출신 주제에 대한민국 재계의 정통성을 잇는 태양그룹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강 회장, 지금 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 이건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율제그룹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당신의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수만 명의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셈인가? 협박과 회유가 섞인 비열한 말투였다. 강지욱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은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였다. 내 직원들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당신들이 짜놓은 판에 들어가서 구걸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겠나? 이 이상 무의미한 대화로 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군. 그의 마지막 말은 더 이상의 대화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차가운 선언이었다. 최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을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최민혁이 떠나간 회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지욱은 다시 창가로 걸어가 빗줄기가 점점 더 거세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금수저들의 접근을 받아왔다. 그들은 그의 능력과 그가 이룩한 제국을 탐냈지만 정작 강지욱이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눈에 그는 그저 유용한 도구이자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발판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두를 거절했다. 진심 없는 관계, 목적만 가득한 거래에 스스로를 던질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문득 10여 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도시에 버려졌던 자신을 떠올렸다.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도 그는 결코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언젠가는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약속을 지켜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른 그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고독과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뿐이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비서에게 오늘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수행기사도 물린 채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런 날이면 그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내일의 전투를 위해 스스로를 다잡기 위한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자동차의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했지만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최민혁이 남기고 간 불쾌한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교차로에 번쩍이는 신호등 불빛과 세차게 내리꽂히는 빗줄기가 뒤섞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다. 잊고 있던 과거의 악몽이 예고 없이 그를 덮쳤다. 빗길 위에서 미끄러지던 자동차, 비명소리, 그리고 짙은 피 냄새. 지독한 현기증과 함께 숨이 가빠져 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운전대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간신히 차를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길 옆에 세웠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그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벽에 몸을 기댔다. 한솔이는 마지막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낡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이미 옷과 신발은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이렇게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병든 할머니의 약값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는 그녀에게 낭만적인 비의 풍경 따위는 사치였다. 그녀는 그저 빨리 이 비를 피해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지름길인 좁은 골목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벽에 위태롭게 기대어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어두운 골목 안 남자는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상태가 무척이나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괴로운 듯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한설이는 순간 망설였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괜히 엮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차마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기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그의 귓가에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강지욱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고 그는 결국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작고 가녀린 몸이 그의 무거운 상체를 받쳐 안았다. 예상치 못한 온기가 그의 몸에 전해졌다. 그것은 값비싼 향수 냄새가 아닌 비에 젖은 옷에서 나는 옅은 섬유 유연제 향기와 한 인간의 따뜻한 체온이었다. 그는 무의식 중에 그녀의 어깨에 기댔다. 한설이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남자의 무게에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남자를 부축하여 간신히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처마 밑으로 옮겼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119에 신고해 드릴까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자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있었다. 한설이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이 마시려고 샀던 따뜻한 캔커피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 주었다. 강지욱은 손에 전해지는 온기에 천천히 눈을 떴다. 극심했던 현기증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은 채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 여자가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특별할 것 없는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가 지금껏 보아왔던 어떤 보석보다도 맑고 진실되게 느껴졌다. 그는 평생을 의심과 경계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자 앞에서는
아무런 경계심도 들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지욱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지갑을 꺼내 수표 몇 장을 그녀에게 건네려 했다. 도와줘서 고맙소. 이걸 받으시오. 하지만 한설이는 손을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니에요.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이제 괜찮으신 것 같으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돌아섰다. 그녀에게는 다음 날 새벽에 나가야 할 또 다른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지욱은 그녀가 사라진 골목 끝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식어버린 캔커피가 남아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면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마음이 이름도 모르는 한 가난한 여자의 사심 없는 친절과 그 짧은 포옹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차갑게 내리는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고 따스한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욱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혼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의 공간은 여전히 비현실적일 정도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도시의 정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창문, 최소한의 가구들, 그리고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배제된 듯한 모노톤의 인테리어, 이곳은 그의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완벽한 균형을 깨뜨리는 이질적인 존재가 있었다. 바로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갑게 식어버린 캔커피였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면서도 시선은 줄곧 찌그러진 캔커피에 머물러 있었다. 어젯밤 자신을 부축하던 그 가녀린 손의 감촉과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빗물과 뒤섞인 희미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마치 환영처럼 그의 감각을 맴돌았다. 평생을 철저한 계산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처럼 비논리적인 잔상에 사로잡힌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토록 이름도 모르는 여자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그는 집을 나서기 전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빈틈없는 김동연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차량을 올려보내겠습니다. 강지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김 비서, 어젯밤 내가 개인적으로 이동했던 경로를 파악해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 종로구 인근의 한적한 골목이었을 거다. 그 시간대 주변의 모든 CCTV를 확보해서 나를 도와준 한 젊은 여자를 찾아내도록.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다. 김동연 비서는 지난 10년간 강지욱을 보좌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사적인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여자를 찾아내라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지시를 말이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다. 그는 자신의 놀라움을 결코 목소리에 드러내지 않은 채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인상착이나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강지욱은 잠시 눈을 감고 어젯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특별한 건 없었다. 그저 눈빛이 유난히 맑았지. 같은 시각 태양그룹의 본사에서는 최민혁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크리스탈 재떨이를 벽에 던져 박살냈다. 어젯밤 강지욱에게 당한 모욕이 밤새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감히 근본도 없는 고아놈이 자신과 태양그룹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을 호출했다.
지금부터 강지욱 그 자식의 모든 것을 파헤쳐 과거, 여자 문제, 사업비리, 뭐든 상관없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서 끌어내릴 건덕지를 찾아내. 그의 신복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최 이사님, 율제그룹 강지욱 회장은 사생활이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 쪽에서도 계속 주시했지만 이렇다 할 약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민혁은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어.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썩은 구석이 있기 마련이지. 특히 그놈처럼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놈들은 뒤가 구릴 수밖에 없어. 돈이든 여자든 아니면 숨겨진 추악한 과거든 뭐라도 찾아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마. 반드시 내 앞에 그놈을 무릎 꿇리고 말 테니까. 한편 한설이는 동이 트기도 전인 일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다. 간밤에 내린 비로 공기는 눅눅했고 낡은 단칸방의 작은 창문으로는 희미한 여명만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약을 챙기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손길은 분주했다.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서너 시간은 일찍 시작되었다. 건설 현장의 식당 보조 일부터 시작해서 오후에는 카페 아르바이트, 밤에는 오피스텔 청소까지 그녀의 몸은 쉴 틈이 없었다. 아침 일을 마치고 잠시 짬을 내어 할머니와 마주 앉았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서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가,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내 몸이 축나는 걸 보면 이 할미는 마음이 아프다. 한설이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 아주 튼튼해요. 얼른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호강시켜 드려야죠.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그녀의 미소 뒤에는 고된 삶의 무게와 피로가 숨겨져 있었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결코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할머니는 이 힘든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잠시 어젯밤 골목에서 만났던 남자를 떠올렸다. 정장을 입은 걸 보니 평범한 회사원 같았는데 많이 아파 보여서 마음에 걸렸다. 집에는 잘 들어갔을까? 괜한 오지랖이었나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도운 것에 대해 후회는 없었다. 그녀의 삶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에도 벅찼기에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은 금세 다른 잡념들 속으로 흩어졌다. 당장 오늘 내야 할 공과금과 다음 주에 사야 할 할머니의 약값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율제그룹 회장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강지욱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 중간 보고 드립니다. 말씀하신 시간대와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골목은 사각지대였지만 골목 입구의 편의점 CCTV에서 회장님과 한 여성이 함께 있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 식별은 어렵지만 인상착의는 회장님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 PC를 강지욱에게 건넸다. 화면 속에는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서 있는 두 사람의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강지욱은 영상을 확대했다. 여자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듯 하다가 이내 빗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어젯밤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부축하던 작은 몸의 온기, 자신을 바라보던 그 깊고 맑은 눈빛, 그는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영상 분석팀에 넘겨서 신원을 확인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 반드시 찾아.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며칠 후 김동현 비서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강지욱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지만 그가 들고 있는 서류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회장님, 찾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지욱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김 비서는 말없이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의 맨 위에는 증명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다. 강지욱은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 여성은 며칠 전 밤에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억지로 미소를 지은 듯한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기억 속에 밝혀있던 맑은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이름 한설이, 나이 26, 가족 관계는 할머니 한 명뿐. 그리고 그 아래로는 그녀가 살아온 고단한 삶의 궤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부모님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대학은 학비 문제로 중퇴했으며 현재는 할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가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할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무게감이었다. 그는 그녀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돈을 단호하게 거절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지탱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존엄성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연민과는 다른 어떤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음을 휘저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물었다. 내가 그날 쓰러졌던 이유에 대해 최민혁 쪽에서 뭔가 알아낸 건 없나?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네, 회장님. 그날의 일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최민혁 이사는 회장님께서 단순히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한 분노로 다른 약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트라우마는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될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름도 모르는 이 여자가 우연히 목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앞에서는 잠시나마 무장해제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한편 최민혁은 자신의 정보팀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를 받았다. 찾았습니다. 이사님. 율제그룹의 초기 사업 중 하나였던 상암지구 재개발 사업입니다. 당시 꽤 잡음이 많았던 프로젝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보팀 직원이 건넨 파일에는 10년도 더 된 낡은 서류와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철거를 앞둔 낡은 주택가와 시위를 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최민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마침내 강지욱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칼자루를 손에 쥔 것이다. 그는 즉시 지시를 내렸다. 당장 이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 특히 강제로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 보상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언론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강지욱을 비난해 줄 사람을 구해오란 말이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밑바닥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서민적인 이미지를 쌓아온 강지욱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눈물을 밟고 성공한 냉혈한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울 계획이었다.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하기 마련이었다. 며칠 뒤 강지욱은 평소에 입지 않던 평범한 면바지와 니트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가 찾은 곳은 한설이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는 정류장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어색하고 낯선 경험이었지만 그는 꼭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야 했다. 이번에는 율제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서 말이다. 그는 그녀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걸어왔다.
고된 하루를 보낸 듯 지친 발걸음이었지만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다. 강지욱은 심장이 미세하게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앞을 막아서지 않고 그녀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갔다. 저기요. 그의 부름에 한설이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그가 며칠 전 골목에서 만났던 남자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날 괜찮으세요? 이제 강지욱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요. 그날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려서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설이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다행이네요. 건강해 보이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안도가 담겨 있었다. 둘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지욱은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요. 한설이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솔해서 차마 거절하기가 어려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근처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강지욱은 그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 따뜻한 유자차 두 잔을 주문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대해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날 자신에게 왜 그렇게까지 친절을 베풀었는지 물었다. 한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요. 사람이 아파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저희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그의 가슴 속으로 따뜻한 무언가가 조용히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신이 율제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권력과 책임감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과 마주 앉아 있는 이 순간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쇼핑백을 그녀에게 건넸다. 날이 추워졌더군요. 별건 아니고 그냥 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 안에는 고급스럽지만 상표는 눈에 띄지 않는 캐시미어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한설이는 이번에도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헤어진 후 최민혁은 한 허름한 술집의 밀실에서 두 명의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돈 냄새를 잘 맡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였고 다른 한 명은 상암지구 재개발 당시 보상 문제로 끝까지 시위를 벌였던 남자였다. 최민혁은 두툼한 돈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판이 커지면 보상은 두둑해질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요. 강지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 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다른 남자는 복수심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지욱을 향한 거대하고 치밀한 함정이 조용히 그물코를 좁혀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지욱은 한설이와의 만남을 통해 얻은 작은 온기를 간직한 채 일상으로 돌아왔고 한설이 역시 고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은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기사의 제목은 지독하게 자극적이었다. 율제그룹 강지욱 회장의 두 얼굴. 상암동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성공신화. 기사는 10여 년 전 상암지구 재개발 사업을 재조명하며 당시 율제그룹이 용역 깡패를 동원해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내쫓았고 헐값에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의 눈물 어린 인터뷰가 함께 실렸다. 그는 늙고 병든 노모를 모시고 살던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았으며 그 충격으로 노모가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그의 인터뷰 영상은 순식간에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다.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라는 깨끗한 이미지로 대중의 호감을 샀던 강지욱에게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역시 있는 놈들은 다 똑같다. 서민 코스프레 역겹다.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기사마다 수천, 수만 개씩 달렸다. 율제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전화는 항의 전화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최민혁이 설계한 치밀한 여론전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다. 율제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임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에 모여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홍보팀은 쏟아지는 언론의 문의에 속수무책이었고 법무팀은 어디서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모두가 이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욱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냉철한 모습이었다. 그는 회의실의 불안한 공기를 단숨에 제압하며 입을 열었다. 상황은 모두 파악하고 있을 테니 불필요한 소리는 생략하지. 지금부터 내 지시를 따른다. 첫째, 홍보팀은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문 외에 어떠한 개별 인터뷰도 응하지 마라. 둘째, 법무팀은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남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즉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절차를 밟아라. 셋째, TF팀을 구성해 상암지구 재개발 사업 관련 자료 전부를 다시 검토한다. 계약서, 보상 내역, 당시 주민 회의록까지 먼지 한 톨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지시는 명확했다. 혼란에 빠져 있던 임원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자신들도 모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강지욱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율제그룹의 존립을 건 싸움이다. 적은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길 바라고 있겠지. 절대 그런 모습 보이지 마라. 율제는 이런 거짓 선동에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가장 위험한 중심에서 가장 고요하게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거대한 회장실에 홀로 남은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자신을 향한 온갖 저주와 비난이 담긴 기사들을 말없이 읽어내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결코 부끄럽게 살아오지 않았다. 상암지구 사업 당시에도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몇몇 불만을 품은 이들이 있었지만 폭력을 동원했다는 것은 완전한 날조였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머리가 터질 듯 복잡했다. 수많은 이해관계와 법적 다툼, 앞으로 벌어질 지저분한 싸움을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설이. 그는 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를 떠올렸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주었던 따뜻한 캔커피,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던 맑은 눈빛이 절실하게 그리워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키를 집어들고 회사 주차장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녀가 사는 동네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이 늦은 시간에 이런 꼴로 그녀를 찾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자신의 문제를 그녀에게 떠넘기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 하지만 그는 발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결국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신호음 끝에 잠이 덜 깬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지욱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했다. 나요. 혹시 아주 잠시만 얼굴만 보고 가도 괜찮겠소? 얼마 후 한설이는 낡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왔다. 강지욱은 난간에 기댄 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지치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낮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기사를 보았다. 사진 속 남자가 바로 그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기사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다. 자신이 만났던 그는 결코 그런 비열한 짓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미리 들고 온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보리차를 컵에 따라 그에게 건넸다. 강지욱은 말없이 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오. 이런 꼴을 보여서. 한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신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도 저는 아저씨가 기사에 나온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그 순간 강지욱의 세상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다. 수많은 임원들의 지지 선언도 법무팀의 승소 가능성 보고도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가난한 여자의 조건 없는 믿음 한마디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투명했다. 그는 이 눈빛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 싸움에서 질 수 없다고 다짐했다.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고 그의 눈에는 다시 날카로운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옥상에서 내려온 강지욱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잠긴 패배자가 아니었다. 한설이의 무조건적인 믿음은 그의 내면에 꺼져가던 불씨를 거대한 화염으로 되살려 놓았다. 그것은 단순히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강력한 동력이었다. 그는 자신의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아 김동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김 비서, 내일 아침 7시까지 TF팀 전원 비상소집해. 잠잘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다음 날 새벽 율제그룹의 전략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밤새 뜬 눈으로 자료를 검토한 TF팀원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강지욱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마치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처럼 말했다. 언론에 대응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진실은 우리가 입으로 떠든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는 스크린에 상암지구 재개발 사업의 타임라인을 띄웠다. 우리는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할 것이 아니다. 이 판을 뒤집어 공격의 주도권을 가져온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다. 그는 이 사건을 율제그룹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대중에게 가장 확실하게 각인시킬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TF팀을 3개의 파트로 나누었다. 첫 번째 팀은 당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특히 보상금, 지급 내역과 주민 동의서를 원본 대조하며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음을 증명하는 임무를 맡았다. 두 번째 팀은 당시 주민 대표들과 접촉하여
언론에 나온 남자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언해줄 사람들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팀,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맡은 팀은 강지욱이 직접 지휘했다. 상암지구 부지는 우리가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다. 청운개발이라는 시행사로부터 프로젝트 전체를 인수한 것이다. 언론은 이 부분을 교묘하게 숨기고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도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지금부터 청운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헤친다. 설립 과정, 자금 출처, 당시 임원진 명단까지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라. 이 사건의 본질은 거기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강지욱의 날카로운 분석에 팀원들은 전율했다. 그들은 지금껏 어떻게든 율제그룹의 정당성을 방어할 생각만 했지, 그 이전의 주체를 파고들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조사는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은 비교적 순조롭게 증거들을 확보해 나갔다. 율제그룹은 당시 법적 기준보다 높은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합리적인 보상에 만족하고 이주했다는 사실이 서류로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또한 당시 주민 대표 몇몇은 돈을 노린 일부 시위꾼들의 선동이 있었지만 율제 측의 대응은 신사적이었다고 기꺼이 증언해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문제는 강지욱이 직접 맡은 세 번째 팀이었다. 청운개발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완벽한 유령 회사였다. 설립된 지 1년 만에 상암지구 프로젝트를 율제에 넘기고 곧바로 폐업했으며 당시 임원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 임원들이었다. 자금 흐름 역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치며 깨끗하게 세탁되어 추적이 불가능해 보였다. 최민혁이 이토록 자신만만하게 공격을 감행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모든 연결고리를 사전에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결정적인 한 방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밤샘 작업으로 지쳐있던 한 젊은 직원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회장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청운개발이 부지를 매입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기간이 고작 6개월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수백 명의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부지를 정리했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무리 용역 깡패를 동원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순간 강지욱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그는 스크린 앞으로 달려가 청운개발의 활동 기간과 율제가 프로젝트를 인수한 시점을 다시 확인했다. 젊은 직원의 말이 맞았다. 너무 짧았다. 이것은 청운개발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누군가가 물밑에서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 비서, 당장 알아봐. 청운개발이 설립되기 1년 전부터 상암지구 일대의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폭력 조직에 대한 경찰 기록까지 전부 다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자 조사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청운개발 설립 반년 전 상암지구의 작은 주택과 상가들을 헐값에 사들인 주체가 있었다. 바로 태양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태양건설의 이름으로 위장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들은 주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알짜배기 땅들을 미리 사들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폭력 조직을 동원했다는 정황 증거까지 확보되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아버지 최 회장이 주도하여 태양건설을 통해 더러운 작업을 모두 끝내놓고 이후 유령 회사인 청운개발을 내세워 깨끗한 프로젝트로 세탁한 뒤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 기업이었던 율제그룹에 비싼 값으로 팔아넘긴 것이었다. 언론에 나온 남자는 당시 태양 측의 돈을 받고 주민들을 선동했던 전문 시위꾼이었으며
이번에 최민혁에게 다시 거액을 받고 거짓 인터뷰를 한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거대한 재벌 가문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실체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한편 최민혁은 연일 터져나오는 율제그룹의 위기설을 즐기며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지욱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곧 열릴 국회 청문회를 상상했다. 그곳에서 강지욱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증인 자격으로 출석할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만함과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날 밤 강지욱은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를 손에 쥔 채 자신의 집무실에 서 있었다. 녹취 파일, 내부 고발자의 진술서, 차명 계좌의 자금 흐름도, 그리고 태양건설과 폭력 조직 간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경찰의 내사 보고서까지. 이것은 단순히 최민혁 개인을 무너뜨릴 증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으로 군림해온 태양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이었다. 그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국회 청문회장은 시작 전부터 들끓는 열기로 가득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 세기의 대결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든 방청객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한쪽 증인석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띤 최민혁이 앉아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감정을 지운 무표정한 얼굴의 강지욱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격렬하게 튀었다. 방청석 한 구석 한서리는 작게 몸을 웅크린 채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도저히 집에 앉아 TV로 이 광경을 지켜볼 수 없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간신히 방청권을 얻었다. 그녀가 아는 그는 결코 악인이 아니었지만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꼭 모아 쥐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위원장의 허락하에 최민혁 측 증인이 먼저 발언대에 섰다. 그는 최민혁이 사주한 피해자였다. 그는 준비해온 대본대로 눈물을 흘리며 율제그룹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풍비박산 났는지를 절절하게 연기했다. 그의 연기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장내에서는 동정의 탄식이 흘러나왔고 몇몇 의원들은 강지욱을 비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최민혁은 비극의 주인공을 위로하는 척하며 강지욱을 향해 날카로운 공격을 퍼부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기업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지욱 회장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짓밟았습니다. 그의 성공 신화는 거짓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율제그룹은 즉각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강지욱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댔다. 판세는 완전히 그에게 기운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강지욱이 발언대로 나설 차례가 되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걸음으로 발언대 앞에 섰다. 질문들이 융단 폭격처럼 쏟아졌다. 증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력을 동원한 것이 사실입니까?
정말로 회장직에서 사퇴할 의향이 있습니까? 강지욱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고요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났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먼저 상암지구에서 벌어진 과거의 아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만들어낸 주범은 제가 아닙니다. 그는 말을 끊고 최민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바로 저 자리에 앉아 정의의 사도인 척 연기하고 있는 최민혁 이사와 그가 속한 태양그룹입니다.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강지욱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료는 율제그룹이 당시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보상금 내역이었다. 법적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액수였으며 모든 주민들의 자필 서명이 담긴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어서 당시 주민대표와의 영상통화가 연결되었다. 노신사는 스크린 속에서 단호하게 증언했다. 율제그룹은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것은 정체불명의 용역들이었지 율제그룹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최민혁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강지욱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정체불명의 용역들을 동원하고 주민들을 헐값에 내쫓으려 했던 진짜 주체는 누구일까요? 다음 화면에는 청운개발이라는 유령 회사의 등기부등본이 떴고 그 회사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 내역이 복잡한 선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선의 종착점은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태양그룹의 자회사 태양건설이었다. 장내는 이제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최민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조작된 자료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강지욱이 재생한 다음 파일 앞에서 힘을 잃었다. 청문회장 전체에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최민혁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그가 피해자 역할을 맡은 남자와 돈을 주고받으며 청문회 시나리오를 짜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었다. 돈은 두둑이 챙겨줄 테니 최대한 불쌍하게 울기나 하라고. 강지욱 그 자식 이번에 완전히 끝장내버릴 거니까. 녹취 파일이 끝나자 청문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카메라가 이제 강지욱이 아닌 사색이 된 최민혁에게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발각된 범죄자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강지욱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 한설이를 찾았다.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믿음,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강지욱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다. 그에게 진짜 승리는 태양그룹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저 믿음을 지켜낸 것이었다. 청문회 이후 세상은 뒤바뀌었다. 강지욱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 앞에 태양그룹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태양그룹 일가의 추악한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성난 여론의 검찰은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민혁과 그의 아버지는 동반 구속되었으며 태양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온 거대한 제국은 그들이 멸시했던 한 남자의 손에 의해 허무하게 몰락했다.
반면 율제그룹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다. 강지욱은 거대하게 맞서 진실을 밝혀낸 정의로운 기업가로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그의 정직함과 리더십은 재평가되었고 회사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율제그룹을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폭풍은 완벽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강지욱의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비어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예전처럼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도시의 그 누구도 그를 얕보거나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발 아래의 화려한 성공에 머물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온통 청문회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던 한 여자의 모습에 가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복수나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그저 그녀의 믿음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소중하게 보관해 온 찌그러진 캔커피를 꺼내보았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 밤의 만남.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그녀가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누구도 믿지 못했던 자신에게 베풀었던 조건 없는 온정.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동연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노인성 질환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의를 수소문해. 그리고 오늘 저녁 조용하고 아늑한 레스토랑 하나를 전체 예약하도록 하게. 단 두 사람을 위한 자리로. 그날 저녁 한설이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에 들어섰다. 며칠 전 강지욱의 비서가 직접 찾아와 정중하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을 때 그녀는 많이 망설였다. 이제 너무나도 높은 사람이 되어버린 그와 자신이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용기를 냈다. 그녀 역시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그녀는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원피스를 골라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레스토랑 안에는 정말로 강지욱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발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와줘서 고맙소.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 기업의 총수라는 위압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한 여자와의 약속에 설레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직접 그녀의 의자를 빼주었고 둘 사이에는 잠시 부드러운 침묵이 흘렀다. 정갈한 음식이 나왔지만 두 사람은 선뜻 식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지욱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무도 믿지 못하고 외롭게 싸워왔던 시간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날 밤 빗속의 골목에서 공황 발작으로 쓰러졌던 자신을 그녀가 어떻게 구원해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나는 평생을 이기기 위해 살아왔소.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지.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인간이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는지를.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한설이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마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을 거요. 당신의 그 믿음 하나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소. 이제는 율제그룹의 회장 강지욱이 아니라 그냥 한 남자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소. 허락해 주겠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계약서에 서명할 때보다도 진지했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그녀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설이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저에게 강지욱 씨는 처음부터 회장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였던 사람, 그리고 웃는 모습이 따뜻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건 율제그룹 총수가 아니라 바로 그런 당신이었어요. 그녀의 대답에 강지욱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지어본 미소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진실된 미소였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와 함께 밤거리를 걸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차와 수행기사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나란히 걸었다. 모든 금수저를 거절했던 고독한 총재는 마침내 첫 만남에 자신을 품에 안아주었던 가난한 그녀의 곁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 빗속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폭풍우를 이겨내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은 분명 오늘 잡은 두 손의 온기처럼 따뜻할 것이었다.